안녕하세요. 한국 외환보유액이 또 추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이고, 이 외환보유액의 규모는 4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달러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 강달러에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이 많이 활용된 모습이라고 먼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외환보유액의 규모의 움직임 어떻고 이런 배경은 무엇인지 한국은행의 대응 전략에는 특히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좀 어려움을 줄 것인지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미치는 영향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대 들어서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감소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들어서 외환보유액이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크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좀 짧게 2020년 이래로 본다면 2021년 중반 이래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지난달에도 외환보유액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감해서 지난 2020년 5월 이래로 가장 낮은 외환보유액의 규모를 기록하다가 이제 또 한 번 감소해서 4년 9개월, 즉 2020년 5월 이래로 가장 낮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추이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어쨌든 2020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규모이고 이 외환보유액의 정의 자체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과도 같은 것이니까 그럼 비상금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상시에는 비상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나 다름없었던 이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 왜 그런 것인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어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풀 스크린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런데요. 좀 자료를 명확히 보시기 쉽게 제가 좀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드리면 잘 보이시죠? 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 외환보유액이 보시는 것처럼 4,092억 달러로 2025년 1월 4,110억 달러에서 또 감소해서 18억 달러가 감소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달에도 25년 1월 말도 2024년 말에 비해서 역시 46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이번 달에 또 한 번 18억 달러가 감소한 거예요. 그럼 두 달간 1월, 2월 두 달간 감소한 이 외환보유액이 64억 달러니까 64억 달러가 소위 증발한 상황입니다. 이 외환보유액 전체액에서 일부가 유가증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미국 국채나 뭐 미국 정부 기관채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예치금이 있고요. 금이 있어요. 그리고 IMF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IMF 포지션은 여기 있죠. 이것은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그 출자금이 있는데 그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출자한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뜻합니다. 그게 IMF 포지션이라 하고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인출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IMF 포지션도 소폭 감소했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견을 드린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수화풀을 체결했죠. 외환수화풀가 원래 있었지만 외환수화풀을 한도를 더 증액했죠. 500억 달러 규모에서 650억 달러 규모로 외환수화풀의 한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어떤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달러가 필요할 텐데, 그 달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구조죠. 어쨌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니까 달러 사용과 동시에 외국 자산을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급등한 달러 강세 현상을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외환 보유액이 소진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우리나라가 지난달에 46억 달러가 사라졌다, 증발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국제 비교 페이지예요. 한국은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9위 수준이다. 물론 정부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9위 수준이니까 큰 문제 없다, 외환 보유액의 규모로 봤을 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환 보유액이 유독 보세요. 이게 비교를 위해서 지난 1월 기준에 비교를 한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지표는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렸었네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지표는 2월 기준의 지표고요. 그죠? 2월 말, 그러니까 3월 초에 발표되는 2월 말 외환 보유액이었고요. 세계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1월 달로 한정한 겁니다. 근데 외환 보유액의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9위 수준이지만 이 괄호 안이 최근 증감한 규모를 표시했어요. 근데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1등부터 10등까지 나열했을 때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고,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감소했고, 인도가 감소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외환 보유액이 오히려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적 불안, 이런 문제가 야기된 이래로 외환 보유액이 급감했었고, 1월 달에 상대적으로 더 급감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게 인도 51억 달러이지만 외환 보유액 전체 6,300억 달러에서 51억 달러가 감소한 것과 4,110억 달러에서 46억 달러가 감소한 것은 레벨이 다르죠. 그냥 숫자를 있는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외환 보유액 대비 외환 보유액의 감소 정도는 우리나라가 최대 수준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히려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늘었다. 그죠? 중국 늘고, 일본 늘고, 스위스, 러시아 다 늘었죠. 독일도 늘고,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부분 10개 국가 중에 더 많은 국가가 외환 보유액이 늘었는데 6개 나라가 늘었죠. 늘었고, 그리고 감소한 나라가 3나라인데 감소 폭은 우리나라가 2번째고, 외환 보유액 규모 대비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우리나라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스테이터스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를 삼을 만한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외환 건전성이 좀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속에서 2월에 또 추가적으로 18억 달러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연속으로 감소했고, 또 외환 보유액의 규모 수준으로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와 거의 육박하는 수준,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의 상황과 육박하는 수준으로 감소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체결해서 또 외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료를 보시면 환율의 움직임이 이미 24년 말에 외환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다가 그 상승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만들어졌고 조성이 됐고 그 강달러 기조가 계속 1430원을 웃도는 이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특히 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1450원을 돌파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또 특히 생각해보면 환율이 상승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해요. 그죠? 그럼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사들이는 거예요. 원화를 사들일 때 달러로 사는 거죠. 달러 공급을 늘리고, 그죠? 원화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달러 가치를 어쨌든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특히 달러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강달러가 뉴노멀일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강달러 뉴노멀이 지속되는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외환시장의 건전성이 더 불안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과도 역행하는 모습을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세계 중앙은행들은 어쨌든 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환 보유액의 구조는 여기서 이 자료에서도 볼 수 있죠.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외환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부는 IMF 포지션 초록색, 또 이 갈색이 특별인출권, 그리고 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환 보유액에서 구조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외환 보유액에서 금 보유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려가는 이유는 그동안 장기적인 흐름에서 금값이 장기적으로 상승해왔기 때문이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어쨌든 2000년과 2024년 말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게 사실이고 뭐 이렇게 금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우상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금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 금 보유를 늘렸었어요. 오히려. 이 구간, 금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 금 보유를 늘리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금 보유를 안 늘렸어요. 역행하죠.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금 보유를 늘려나갔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는 금 가격이 하락할 때 금 보유를 오히려 늘렸고 결과적인 거지만 금값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금 가격이 우상향하는 이 과정에서는 금 보유를 늘리지 않은 겁니다. 보시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에서 이 외환의 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밑에 있는 그래프가 제대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외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이 떨어지는 그 구간에 마침 금 보유량을 늘렸죠. 이렇게. 그리고는 2013년 이래로 1g도 금 보유를 늘리지 않았어요.
한국은행이. 금 보유 확대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미달러화라든가 이런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해왔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금 보유를 늘리지 않았었던 것도 외환 보유액 관리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와서 제가 지적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수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지난주인가 전화를 했어요. 외환관리국이 있으니까 그 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금 보유를 1g도 더 늘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외환 보유액의 규모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 이후에 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100g을 갖고 있다라 하더라도 100g의 가격이 계속 달라졌으니까 외환 보유액이 뭐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을 매입하던 그 당시의 가격으로 외환 보유액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 미실현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금을 매입한 시점과 매도한 시점 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것은 항상 계정상에는 어쨌든 매입 가격으로 금 보유를 한 그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에 책정이 되고 어쨌든 다시 매도를 안 했으니까 그 외환 보유액상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금 가격에 비례해서 외환 보유액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그 부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어쨌든 이 얘기는 추가적으로 금 보유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금 보유 비중이 74.16%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금 보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독일도 73.54%, 이탈리도 70%가 넘고 프랑스도 72% 정도 되고 유러피언 국가 중엔 나름 그 비중이 낮은데도 영국이 14.52%나 됩니다. 중국만 해도 5.3%, 일본 5.7%, 인도 10%, 사우디아라비아 5.65%, 싱가포르 4.78%, 브라질 2.9%,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이렇게 금 보유 비중을 뭐 대부분 평균적으로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2.09%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중앙은행들의 흐름하고 좀 역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 외환 당국 한국은행의 외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금 보유에 대한 결정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환 보유액은 우리나라의 비상금과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런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비상금이 감소했다고 설명드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외환 보유액이 감소해서 어떤 불안에 놓일 수 있나?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외환 개입할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외환 보유액, 비상금을 활용해서 비상 상황에 대응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외환 시장의 불안이 야기될 때 그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강달러가 또 추가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그리고 그런 대응력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강달러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는 그게 결국 물가 불안으로 야기되지 않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6.8, 6.6% 높게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인데 지금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말이죠. 그런데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수입 물가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겠죠. 그러니까 물가 불안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변수가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가뜩이나 경기가 부진한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공조체제에 도달할 필요가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하고 또 재정정책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많이 소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외환 건전성에 대응을, 외환 시장 불안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강달러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강달러가 야기될 때 대응할 능력이 상실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진의 상황에 그런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 발표된 그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트리플 감소, 생산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뭐 기업들은 팔려야 만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려야 만들죠.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생산을 늘리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생산을 늘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신규 투자를 더 단행합니까? 악순환인 거죠. 3대 산업활동, 우리 한국 경제의 그 심장이 지금 멈춘 거예요. 또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종합지수로 봐도, 선행지수,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로 봐도 우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흐름이 안타깝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동행종합지수가 밑돌고 있죠. 이렇게 방어할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의 움직임이 그 한 달 동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했죠. 유로존이 어제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해서 2.9%로 만들었어요. 스웨덴 2.25, 스위스 0.5%. 이렇게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통화정책 관점에서 외환 불안이 야기되고 외환 불안을 대응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소진했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소진할 수 없으니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 그죠? 통화정책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보일러를 틀어요. 보일러를 트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따뜻해집니까? 보일러도 틀고 창문도 닫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맞물려야 되고, 그런 걸 공조라고 하는데 보일러는 트는데 창문은 열어놓는, 그럴 수밖에 없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외환 불안이 계속 가중되니까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이번 3월 들어서 2월 말 들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2월 25일 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때도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금리를 인하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개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 한국은행으로서 이 외환시장 불안 때문에 외환 보유액을 많이 소진해 가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적극적인 그러니까 외환 불안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단행할 텐데, 우리 거시경제나 금융 불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가지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3월 9일이죠. 세종시에서 무료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댓글 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상단에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오프라인 무료 특강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시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3월 25일에는 부산에서 4월 9일에는 서울에서 있으니 무료 경제 특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제가 2달 정도 전에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유튜브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 여러분과 매일 소통하면서 글로도 말로도 또 유튜브 외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 또 매주 줌 특강을 해드리고 매월 또 오프라인 특강을 해드리고 있죠. 이 오피셜 클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역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고요. 저는 고용지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